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는 정치 철학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넘나드는 사유로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해석해온 학자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브린모어대 교수를 지냈으며 지금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통해 삶과 죽음, 언어와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대중에게 전해왔습니다. 특유의 유머와 문학적 문체로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지성의 역할과 공부의 의미를 다시 묻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낸 저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고 있는 김영민 교수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문학자 중 한 명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방금 굉장히 민망한 소개를 받은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실은 이렇게 원래 이제 게스트 모시면은 성우분이 그 게스트를 소개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 있으면은 모든 게스트 분들이 다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너무 이렇게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교수님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저는 저런 이렇게 정리된 소개를 들으면 네. 내가 죽었나?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한테 정연하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착각도 오고, 네,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김영민 교수님 굉장히 생존해 계십니다. 아주 열렬히 살아 계십니다. 제가 교수님 뵀던 게 한 7년쯤 전인가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제가 첫 책 냈을 때. 네. 장강명 선생님이 진행하시던 팟캐스트에 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또 뵙고 그 사이에 책이 여러 권 나왔는데 제가 계속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으로 2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디테일은 기억 안 나도 굉장히 낄낄거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방송도 굉장히 낄낄거렸지만 끝나고 이제 디저트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디저트의 세계가 굉장히 심오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람 불러놓고 디저트 안 준다고 투덜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디저트에 대한 깊이는 전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저희가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 게스트 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책 3권을 골라달라고 저희가 먼저 부탁을 드리지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최인훈의 회색인,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 그리고 논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논어를 이야기를 할 건데 나머지 2권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김우창의 궁핍한 시대의 시인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인생책 3권을 골라달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가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인생책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계속 여러 책들이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근데 제가 적어도 2권은 확실하게 문학 관련 책을 고르게 된 거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장강명 선생님 그냥 작가님이라고 해주세요. 굉장히 제가 더 민망해집니다. 역시 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문학 관련한 걸 하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 선생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그 문학 관련 책을 두 권을 골랐는데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건 싹 빼고 싹 빼고 그냥 혹시나 해서 넣었던 논어가 선택이 됐더라고요. 아, 제가 동아시아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신 연구자로부터 논어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논어 그러면 약간 긴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별한 배경 지식 없이 즐기기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게 보면 바로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래서 누가 이거 뭐 감동했다 그러면 약간 저 사람 뭐지 하는 느낌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이걸 고르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두 책은 네. 일단 그 궁핍한 시대의 시인 같은 경우는 제 대학 시절 추억 같은 네. 게 있는 거죠. 그 지으신 분이 그 사실은 너무 유명한 네.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김우창 문학계 선생님 거목이시죠. 그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교양 영어를 들었는데 김우창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약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대학 수업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 네. 그때 이제 교재가 있었어요. 저희 네. 그 학교에 프레시맨 잉글리시라고 그 네.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교재가 있었는데 그 첫날 이 기억이 생생한데 이 정도 읽어갖고는 안 되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그때 플라톤 네. 국가를 영어로 읽었죠. 영어로 읽었는데 그래서 수업을 두세 번 하는데 그 강렬한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뭐가. 그래서 그때 학교 앞 서점으로 가서 쓰신 책을 찾아서 산 게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고 그리고 그때 서서 바로 그 책을 사서 서서 서문을 읽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굉장히 강렬한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뭐 거기에 어떤 특별한 주장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그 문장의 농밀함 네. 이게 명백히 그 시대에 통용되던 다른 책들에 실린 문장이랑 달랐어요. 네. 그게 꼭 뭐 좋다 나쁘다 오늘날 뭐 되살려야 될 문장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농밀하고 많은 것들이 농축된 문장이어서 네. 한국어가 이 정도로 농밀한 문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첫 체험에 가까운 거여서 네. 예, 그 뭐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같은 거를 회고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기억나는 책이어서 마침 또 장 선생님이 문학하시니까 이참에 뭔가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넣었다가 멋지게 기각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는 사실 저한테는 이제 김우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떤 이제 육신을 가진 분으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평론계의 거목이시고 약간 무슨 아이콘처럼 무슨 상징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한 강의실에서 그분한테 영어 수업을 교양 영어 수업을 들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공대를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제가 나온 대학에도 그런 수업이 없었을 텐데 이제 외국 이제 특히 뭐 미국이나 뭐 이런데 좀 유서 깊은 대학을 보면은 신입생들이 고전 강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전 강독을 할 때 우리가 무슨 고전 수업 뭐 이렇게 교양 수업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엄청 깊이 있게 그리고 굉장히 그 읽어야 되는 양이 많게 제대로 고전 강독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나온 대학의 커리큘럼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양 영어 수업은 있었죠. 근데 그 교양 영어 수업을 김우창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신입생일 때 사실상 고전 강독 수업으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네, 플라톤의 국가를 읽자 우리. 그래서 이제 뭐 영문법 배우고 뭐 이렇게 뭐 영어 단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영어로 읽었죠. 그런 것도 부럽습니다. 부럽고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점점 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런 흑역사가 아니라 백역사에 속하는 부분이죠. 이게 학교 본부가 지시한 게 아니라 분명히 김우창 선생님 개인 판단으로 그 수업을 강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건 물론이죠.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질지 어느 다른 교양 영업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런 걸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럽습니다. 최인훈의 회색인도 사실
이제 사실 뭐 김우창 선생님 책이나 최인원의 회색인이나 노너나 저 입장에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책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는 봤어.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솔직히 물어보면 몰라. 이런 건데 최인원 회색인은 어떤 책인가요? 이제 보통 최인원 선생님 이름도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죠. 예. 광장.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읽으면 네. 광장까지는 읽습니다. 네. 예, 다양한 어떤 계기로. 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이제 익숙한 소설이니까 광장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그뿐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가진 분이어서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것도 읽으면 좋다라는 네. 차원이고 그리고 그 회색인이 실제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더 긴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뭐 그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게 1950년대 말 네.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거의 한탄과도 같은 그런 한탄과 괴로움과 신음과도 같은 소설인데 오늘날 읽으면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고민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고 또 뭐 긍정적이라는 면이 있다면 아주 예전부터 비슷한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했던 네. 선배들이 있구나. 또 이런 감각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역시 장 선생님 견해가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도 있고 집요한 코멘터리로 회색인을 읽을 수 있는데 네. 장 선생님은 뭐 소설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집요한 코멘테이터로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김영민 교수님을 다시 꼭 모셔서 그때는 회색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PD께서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리스트에서 지워라. 뭐 이런 오더를 할 수 PD님은 있죠. 밖에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예 뭐 이러고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사회성이 좋으신 PD님. 네. 저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책이고 그 책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나 뭐 그 책 알긴 아는데 하면서 얼버무릴 것 같은 책. 아는 책인데 설명하긴 좀 그렇고 뭐 하는 그런 책들 이야기였습니다. 김우창 선생님 책, 최인원의 회색인 그리고 이제 노너. 아마 그 중에선 제일 유명하겠죠. 이제 약간 국제적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명실공히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제일 유명한 책인데 그럼 오늘 노너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노너 잠깐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너는 공자의 삶과 사상을 담아낸 책으로 짧은 문장마다 사람다움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고 듣고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답합니다. 공자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지혜보다 먼저 품격을, 지식보다 먼저 인간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의 갈피, 삶의 태도에 대해 조용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기원전 6세기 노나라에서 태어난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단련하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던 학자이자 교사 그리고 현실의 정치에 끝까지 참여하려 했던 실천적 사상가였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민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너를 이야기를 하려니까 진짜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저 읽긴 읽었거든요. 근데 뭘 읽었는지 잘 몰라요. 뭐 이제 노너 이제 뭐 구절이 있고 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교양 서적을 읽었는데 동아시아 정치 사상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신 김영민 교수님으로부터 노너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논어일까?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으로 뭐 다른 책도 문학책 2권 꼽아주셨지만 결국은 이제 교수님이 저희에게 논어를 주신 거고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 왜 논어일까? 교수님은 언제 논어를 어떻게 접하셨을까? 이게 동아시아 정치 사상이라는 전공을 정하기 전인가 후인가 뭐 그런 것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논어 제일 처음에 읽으신 게 언제신가요? 그냥 아마 단편적으로 대충 읽은 건 훨씬 더 전일 텐데요. 근데 네. 그 한문으로 직접 한문을 배워서 읽은 거는 대학 시절. 네. 그건 뭐 특별히 뭐 이게 좋다 뭐 아니다 하다가 그냥 그 시절 생각으로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서 이것저것 읽던 시절에 읽은 거고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은 논어의 핵심이자 오늘 고른 이유기도 한데 저는 어찌됐든 읽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 있는 책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 책을 제대로 읽는 게 더 풍요롭게 읽는 게 관건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을 것이고 그렇지만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이 책쯤은 한번 들춰봐야지 하는 책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찬스를 이용해서 기왕이면은 이걸 좀 더 풍요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참 효과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뭐 논어가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왠지 한 번쯤은 들춰봐야 될 책 같잖아요. 저희한테 뭐 동아시아 수억 인구한테 숙제처럼 다가오는 책이죠. 그 어차피 그렇게 된 바에야 한 번 좀 아무렇게나 읽는 것보다 혹은 대충 읽거나 혹은 뭐 너무 후다닥 읽는 것보다 뭐 꼼꼼히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희가 뭐 1시간 동안 논어는 이런 책입니다라고 막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그거를 또 막 현혹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읽는 현혹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사기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좀 청취자들이랑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교수님이 쓰신 논어 에세이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제목만 들으면 논어 에세이가 아닌 것 같은 논어 에세이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던 김우창 교수님과의 에피소드도 이제 김우창 선생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에세이 제가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논어 에세이인데 시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논어에 담긴 생각은 이미 죽었다. 논어의 언명은 수천 년 전에 발화된 것들이고 그 발화자와 청중은 오래전에 죽었으며 그 언명에 원래 의미를 부여하던 맥락들 역시 역사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러한 논어의 내용을 살아있는 고전의 지혜라 부르는 것은 논어와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오랜 시간과 맥락의 간극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제 앞뒤 맥락 모르고 이 문장만 지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에? 논어 죽었다고? 논어 막 무슨 살아있는 막 샘솟는 뭐 지혜의 샘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던데 하는데 꼭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톤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논어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 빼고 논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수가 특정한 정념을 갖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어를 어떤 지혜의 책으로 아주 감동하면서 옹호하면서 읽는 여전히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런 책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망했다 뭐, 뭐 이런 식의 공자가 죽어야 뭐 강렬한 산다. 어떤 반대의 심정 혹은 심지어 혐오의 심정을 갖고서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보면은 한 절반은 그 대상에 대한 논평이라면 또 나머지 절반은 사실은 그 논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사회에서
장 선생님이 소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절반은 그 소설에 대한 얘기겠지만 절반은 그 코멘트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강렬한 정념은 사실 논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그 코멘트하는 사람의 네. 정념의 상태에 대해서 더 알려주겠죠. 지금 논어를 그렇게 읽으려는 한국 사회의 욕망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수천 년 전 책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의미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쉽게 알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알고 보면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도 애매모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네. 적극적으로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려면 좀 몰라야 되잖아요. 모르면 네, 네. 자신 있게 미워할 수도 있고 자신 있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 그렇게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알고 나면 사실은 교묘한 애증의 감정이랄까 묘한 감정 복잡한 느낌이 들듯이 네. 이렇게 오래된 텍스트도 실제로 그런 조건들을 다 알고 나면 단순한 감정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책이라고 해서 오늘날 느끼는 자신의 정념을 담는 그릇이나 깔때기 정도로 사용하면 좀 책이 아깝지 않느냐. 그건 사실은 뭐 그냥 자기 감정을 이렇게 대충 담아서 쓰는 정도 용도로라면 뭐 다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왕 이렇게 고전이라고 돼 있는 책이라면 자기 감정은 절제하고 네. 정말 그게 옛날에 유통됐을 때 네.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는 자기랑 관계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네. 그게 어쨌든 역사적 질문인데 네. 그런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더 배울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의 정념들 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다 논어 탓이다 혹은 뭐 논어 덕분이다 이런 거와 별개로 그 텍스트가 나왔을 때 이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알기로는 일단은 뭐 공자 본인이 쓴 건 아니고 공자가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쓴 건데 그런 면에서는 뭐 성경이나 불경도 다 뭐 예수님이 직접 쓰거나 뭐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직접 쓴 건 아니니까 그거하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말은 조금 설명이 자세한데 논어는 그거보다는 좀 설명이 불친절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좀 판본이 여러 개다. 뭐 요렇게까지 이해하면은 유통됐을 당시의 텍스트는 그냥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조금 부연을 하자면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자가 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이 책은 장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논어라는 책을 한번 써봐야지 하고 쭉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라는 거고 여기저기서 얘기한 걸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거나 받아 적고 네.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이 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쓴 거조차도 아닌 거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그 편집자가 한 명인지도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단번에 편집됐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아마도 아닌. 네. 왜냐하면 논을 읽어보면 같은 문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네. 여기 도대체 일관된 체제가 있느냐라는 거를 의심할 정도고. 근데 이거는 뭐 논어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큐 저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해오다가 오늘 한나라 때 이렇게 적당히 정리가 된 건데 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진짜 공자님 말씀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편집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먼저 그 당시 농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말한 거를 누가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당연히 왜곡되고 네. 그리고 어디다 적어뒀다 한들 그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윤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록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회의록을 봤을 때 우리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은 알 수 없죠. 네. 왜냐하면 회의록 양식에 의해서 네네. 다 다듬은 거기 때문에 네. 진짜 어떤 얘기가 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듬어진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일정 시점이 됐을 때 공자라는 존재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네. 자기 말을 마치 공자 얘기처럼 전하면 효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죠. 네, 오늘날도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얘기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퍼뜨리기 위한 한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이 있었을 거고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게 공자의 말씀이다 혹은 공자와 제자의 대화라고 여기기보다는 네. 공자의 말씀 혹은 공자와 제자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것을 읽는다라는 네. 게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게 정확한 거고 우리가 아는 어떤 공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이 존재는 했겠지만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가진 전승들이 내려왔고 우리가 익숙한 건 논어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것과 굉장히 다른 묘사가 담겨 있는 공자 관련 네. 공자 어록 같은 네.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그 경쟁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좀 더 잘 살아남는 데 성공한 논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논어가 그 정도까지 고전은 아니었다고요? 이제 차츰 그런 반열에 오른 건데,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논어가 성립했을 때는 경전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경전이나 고전의 의미와 그 당시 경전이나 고전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 당시는 어쨌든 경이라는 말, 네. 우리가 성경할 때 경, 네. 도덕, 경은, 역경. 경은 성인이 지은 거를 경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근데 너는 성인이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인의 제자가 지은 거죠. 그리고 사실 제작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렇죠. 알 수 없는 무명의 편집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논어의 어떤 챕터에 보면 공자님 말씀 하나도 안 실려 있는 챕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엔 전혀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경전조차 아니었던 거고. 근데 꽤나 많이 읽던 많이 읽혔던 것 중에는 하나인 거고. 그래서 왜 그 정도까지 그래도 많이 읽을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알 수가 없나. 왜냐하면 워낙 옛날 일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유력한 대답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수험서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나라 때 이렇게 그런 고전에 박식한 사람들을 관료로 좀 선발하는 흐름이 생겼는데 그런 거에 이제 박식한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 상당히 유용했을 가능성,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 플러스 보시면 알겠지만 읽다가 바로 덮어도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 같은 거는 읽다가 그렇죠. 덮으면 진짜 앞에 이게 뭐 다시 기억을 살려야 돼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쇼츠 유행하잖아요. 쇼츠 그렇듯이 쇼츠의 성격이 있는 짧은 에피소드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양식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래 살아남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인기를 얻을 때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공자가 인기를 끌었는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논어도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장선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 이전에는 왜 진시황제 흑통이라고 분석행위 했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석행위도 세간의 오해하고는 달리 진짜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뭐 싹 태워버리고 뭐 그런 건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고 금서 같은 것들도 다 국가도서관에는 또 쟁여두고 뭐 다 그런 거였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뒤편으로 물러났던 존재였던 거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네. 거대한 리바이벌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진나라가 실패해서 그런 거죠. 진나라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네. 좋든 나쁘든 최초의 대륙을 통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순간 거기에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들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렸다가 근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오래 못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한나라 같은 데서는 왜 저렇게 망했을까 금방. 네.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의식인 거죠. 예. 그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들어설 어느 정권이든 네. 앞 정권에 대해서 왜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이게 큰 문제의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오래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전 사례를 분석을 해야 되고 한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전에 그렇겠죠. 진나라를 반드시 분석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그 전 정권에서 억압되는 위치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 네, 중심부로 올라오겠죠. 이게 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다시 주목을 받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사실은 공자님 말씀 관련한 네. 텍스트들이 경쟁 중이었는데 네.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데 성공한 거죠. 논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논어라는 정말 이제 거대한 책을 다루기 전에 약간 이제 논어에 대한 신화를 좀 무너뜨리느라고 논어를 둘러싼 통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저자가 공자는 아니고 공자의 제자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공자의 제자가 썼다고 수천 년간 믿어져 왔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하게 한나라의 통치 이념이 됐지만 어쨌든 그 전에 진나라가 최초로 이제 강력한 통일 제국을 건설하고 법과 사상을 채택한 진나라가 저 이념은 우리 정권에 위험이 된다라고 인식할 정도였고 이후에 논어를 공자의 정치 이념을 채택한 중국 왕조들은 굉장히 승승장구했고 그게 중국 왕조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떨쳐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념을 논어에 대다가 쏟는 것도 강력한 숭배든 아니면 강력한 불호의 감정이든 쏟는 것도 논어라는 책이 기본적으로 힘이 없었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래 한 곡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시렵니까? 그 영화 그랜토리노를 제가 최근에 이게 뭐 근래 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다녔는데 왜냐면 네. 거기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네. 한국 어떤 보수 세력이랄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보수성을 달리 접근하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면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굉장히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네. 그 영화 감독이죠. 그분의 그랜토리라는 영화가 꽤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추천하고 다녔는데 그게 영화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화에 실린 그 그랜토리노라는 그 노래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이게 사실이든 그러든 또 논어라는 책이 또 굉장히 보수적인 텍스트로 여겨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한번 이 그랜토리노 주제가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랜토리노, 영화 그랜토리노의 주제가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영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논어 에세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한국인이 논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좀 꼬집으셨는데 이제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고전 해설가들이 이제 논어를 비롯한 동양 고전을 읊으면서 뭐 지금 뭐 우리가 닥친 기후 위기의 문제, 뭐 서구 문명에서 찾을 수 없는 정신적 가치 뭐 이런 게 논어에 들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특유의 이제 그 신랄한 유머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단어도 쓰시면서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요것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해석들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건 또 이게 독자는 자기 멋대로 읽을 자유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어떤 텍스트든 자신이 그냥 조용히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로해 가면서 혹은 자기의 문제 의식에 맞춰서 읽는 거고는 그거는 뭐 상관없을 뿐더러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 해석이 타당하다라는 식으로까지 가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면 네.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독후감하고 서평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독후감이라는 건 그냥 자기 느낌 어떻게 네네. 느꼈든 그렇지만 서평은 뭔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쓰여져야 되고 우리가 뭐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미남이라고 네. 미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한국 뭐 5대 미남에 든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때는 무슨 소리냐. 내 남자친구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그걸 그 남자친구한테는 얘기해도 되죠. 네. 서로 그렇게 느낀다. 뭐 이건 뭐 관계 없지만 자기가 랭킹을 매겨본 결과 그렇다. 그러면은 논란이 생기듯이 역시 그 노노의 해석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자기 느낌을 넘어선 어떤 그런 대략 얘기해서 뭐 객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어땠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밖에 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어떤 사료나 뭐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건 이제 그때야 비로소 느낌과 자신의 정념을 넘어설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뭐 노노나 뭐 공자 얘기를 갖고 와서 과감하게 현대의 문제를 일도양단으로 재단하거나 뭐 해결책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뭐 불멸의 지혜가 있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랄까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걸러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게 꼭 공자나 노노 이름이 아니라도 이 또한 굉장히 막연한 얘기지만 뭐 유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분이나 책이 있으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전을 대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를 몰랐던 사람이 얘기한 어떤 고전인데 그 사람의 말을 담거나 그 사람이 쓴 고전인데 막 수백 년 전 고전이건 뭐 2000년 전 고전이건 근데 뭐 디지털 시대의 소외의 답은 바로 그 고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걸 읽고 극복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그분들이 말씀을 잘하시면 막 혹하거든요. 그래서 맞지 노노에 그런 말이 있었지 뭐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었지. 그런 말들이 시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시원한 한 방울 기대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하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지점에 이르기 때문에 뭐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회색인들이 늘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숙명이라고나 할까. 근데 교수님은 동아시아 정치 사상을 동아시아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학을 하면서 동아시아 사상을 대하는 이 서구 학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우리 풍토랑 좀 달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땠습니까? 저는 원래 대학 시절에는 한국에 관심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있고 뭐 그밖에 이제 다양한 거를 읽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한국이 애증의 대상이죠. 거기 관심이 있는데, 근데 참 어린 마음에는 한국을 바로 이렇게 공부하려고 이렇게 사정을 보니까 이걸 내가 원하는 어떤 트레이닝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한국 사상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고립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어떤 보편적인 트레이닝 같은 거를
받기 적합할까? 네.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서양 같은 걸 공부하면 결국은 한국으로 못 돌아올 것 같고. 네. 근데 중국은 나중에 제가 한국을 파더라도 꽤나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고 네. 또 꽤나 널리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트레이닝을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역시 중국 사상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뭐 한국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일본어로 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게 딱히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당시 또 이렇게 지금이랑 많이 다르게 그때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 그 사회주의 특유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예제를 옹호했던 등등. 반드시 지금의 이제 그 공산주의를 그래서 그 권위를 그것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아주 너무 신비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해석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도 그 김은창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조언을 하셨죠. 미국에 가라. 미국에 가면 이런 것들과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자네 관심이라는 게 꼭 뭐 한국이나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넓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운이 닿아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건데 네. 어쨌든 뭐 거기 사람들하고 다 잘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념으로부터는 자유롭더라고요. 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기 어려운 대상이잖아요. 너무 가까운 거니까. 뭐 되게 복잡한 정념이 들죠. 이제 아까 뭐 중국 같으면은 이제 반드시 지금 체제를 뭔가 이 체제의 정당성이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시아 사람으로서 약간 이 저희가 이제 어떤 이상한 자부심이랄까 거꾸로 또 뭐 자기 비하랄까 이런 거를 동아시아 사상을 보면서 품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서양 서구 학자들은 그건 없겠죠. 도리 없이 그 해당 연구 전통의 아웃사이더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거리감,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특징, 배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뭐 이게 음미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왜 중국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의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독특한 개인적인 계기들. 뭐 이소룡이 좋아서부터 시작해서 짜장면이 맛있어서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김용 무협지에 반해서 이게 이해됩니다.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또 무협지의 세계가 또 이게 참 얘기할 수 있는 세계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경로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여튼 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 한국인의 문화, 뭐 한국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21세기 한국의 정치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책인데 논어. 근데 그 책을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 논어라는 책을요. 지금 21세기 한국인인 저희는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할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논어 전반에 걸쳐서 그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 정치에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권력을 그저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아주 애매한 지점이랄까? 그 절묘한 선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정권에 너무 밀착을 하면 어떤 입장이든 그 정권의 부침과 더불어 그 사상도 부침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은 사실은 특정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자 및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가 기본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싸우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싸운다는 거는 각 국가가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때라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 더 동원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의 힘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직면하는 시기인데 노노에는 그 일관되게 그렇게 국가를 크게 키우는 데 대해서 혹은 강하게 키우는 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삶 혹은 뭐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 혹은 정부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목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어떻게 개편하면 되겠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으면 되겠다. 혹은 뭐 헌법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 이런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의 뿌리 같은 것이 정부 외부 사실은 사회 전반에 그걸 우리가 습속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거기 있다면 당장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든 당장 뭐를 하든 다른 형식으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논어를 읽다 보면 그 국가나 혹은 뭐 정치 지도자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사실은 사회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정부나 뭐 정치 지도자 이런 데 주목해서 읽어왔으니까 사회를 보호하고 중시하려는 어떤 태도로서 한번 논어를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논어 이야기를 1시간을 했는데요. 1시간 동안 논어 구절 한 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논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저기 1부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또 노래 한 곡만 더 추천해 주십시오. 5월이기 때문에 그 올해는 역시 또 꽃이 만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준형의 꽃밭이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논어 그리고 좋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 논어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김영민 교수님이라는 사람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이란 무엇인가 책도 살펴보고요. 교수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심장을 또 바쳤고